2008년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이 한반도를 덮쳤을 때 거대한 화천댐의 수위는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참혹하게 말라붙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적 없던 깊고 어두운 진흙바닥이 그 기괴한 민낯을 세상에 꺼내놓았죠. 그 메마른 균열 사이로 자연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기묘한 형태의 묵직한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가 솟아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굴삭기의 날카로운 쇠갈고리가 그 겉면을 긁어내며 쩍 하는 파열음을 냈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진 콘크리트 틈새로 삐져나온 것은 굵고 녹슨 산업용 윈치 와이어에 기괴하게 묶인 채 수십 년을 웅크리고 있던 인간의 백골이었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진실이 40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지독하게도 차갑고 소름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1968년에 거대한 파묘기 비전엔 결코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었던 침묵의 비밀이 마침내 눈을 뜬 것입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거대한 벽에 부딪혔고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 갇힌 진실을 어떻게 끌어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듣고 싶은 사건 이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것은 아주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천댐의 수위가 관측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던 그해 가을, 댐 안전점검과 하도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된 작업반원들은 갈라진 호수 바닥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라앉아 있던 토사와 부유물들이 썩어가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한 작업반원의 시선이 뻘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회백색의 거대한 물체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댐 건설 당시 버려진 폐기물이나 거대한 바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태는 기묘했습니다. 정육면체나 원통형 같은 규격화된 건설 자재가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감싸기 위해 거푸집 없이 아무렇게나 들이부어 굳힌 듯한 흉측하고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업반장은 굴삭기 기사에게 그 덩어리를 치우라는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거대한 기계팔이 굉음을 내며 콘크리트 덩어리의 측면을 타격했습니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두꺼운 회백색 껍질이 갈라졌고 그 안에서 후르르 쏟아져 내린 것은 흙과 자갈이 아니었습니다. 빛바랜 직물의 잔해, 부식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금속 버클, 그리고 완벽하게 탈골되어 앙상하게 남은 인간의 대퇴부 뼈였습니다. 현장은 즉각 통제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 강력팀과 과학수사대 현장 감식반이 긴급 출동하여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치고 주변의 접근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물 밖으로 나온 현장은 증거 보존의 관점에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물에 잠겨 있었던 탓에 유기물 증거는 대부분 유실되었고 콘크리트 덩어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자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감식반은 백골이 훼손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덩어리 주변의 진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고 덩어리 전체를 특수 그물망으로 감싸 통째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가운 부검대 위, 밝은 무영등 아래에서 덩어리의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의학자들과 미세 증거 분석관들은 치과용 소형 드릴과 특수 용해액을 사용하여 백골을 짓누르고 있는 시멘트 껍질을 한 겹씩 벗겨냈습니다. 며칠에 걸친 정밀한 해체 작업 끝에 드러난 내부의 모습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골격의 배열 상태와 형태를 통한 프로파일링 결과 피해자는 키 170cm 전후의 건장한 남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뼈의 상태가 아니라 뼈를 얽어매고 있는 억센 결박의 형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양손은 등 뒤로 꺾여 있었고
목뼈부터 발목까지 직경 1.5cm의 굵은 산업용 윈치 와이어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신을 유기하기 위한 결박이 아니었습니다. 와이어의 매듭 방식은 건설 현장에서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릴 때 사용하는 특수한 결속법, 일명 현장 매듭이었습니다. 이는 이 끔찍한 작업을 수행한 자가 건설 현장의 생미에 아주 밝은 전문가라는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간접 증거였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단서는 두개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개골 좌측 측두부에는 지름 5cm가량의 깊은 함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며 안쪽으로 파고든 형태를 법의 인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는 사후에 콘크리트 무게에 의해 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숨을 쉬고 있을 때 끝이 둥글고 묵직한 금속성 도구, 이를테면 대형 세지렛대나 해머 같은 것에 의해 가해진 엄청난 물리적 충격의 결과였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들은 턱을 괴고 감식 결과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남자는 공사장 한 구석에서 실수로 발을 헛디뎌 추락한 가여운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남자의 머리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 그를 영원한 잠에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끊어졌거나 혹은 의식을 잃은 그를 차가운 와이어로 꽁꽁 묶은 뒤 거대한 드럼통이나 임시 거푸집 안에 밀어넣고 그 위로 공업용 시멘트를 쏟아부은 것입니다. 완벽하게 공기가 차단되고 무게가 더해진 이 콘크리트관은 댐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던져져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누가, 왜 이토록 철저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시멘트 속에 지워버리려 했을까요? 수사팀은 와이어의 재질과 시멘트의 성분을 국과수 화학분석실에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해당 시멘트는 1960년대 후반 국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던 특수 배합 비율을 가진 슬래그 시멘트였으며 윈치 와이어 역시 당시 화천댐 건설 현장에 납품되던 특정 규격의 자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이 완벽한 은폐 작업은 외부인의 소행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건설 자재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고 중장비를 동원해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를 은밀하게 숨을 식힐 수 있었던 자. 철저하게 통제된 현장 내부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누군가가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은 증거를 부식시키고 기억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현장에 남은 단서라고는 차갑게 굳어버린 시멘트 조각과 녹슨 와이어,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억울한 백골뿐이었습니다. 지문도 DNA 데이터베이스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의 흔적을 쫓아 형사들은 반세기 전에 굳게 닫힌 시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차가운 뼈의 주인은 누구이며 그는 어떤 금기된 진실을 목격했기에 이토록 비참하게 어둠 속에 갇혀야만 했을까요? 형사들의 끈질긴 추적은 낡은 뼈 조각 사이에 엉겨붙어 있던 아주 작은 금속 조각 하나에서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의 벽은 형사들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백골만 앙상하게 남은 시신에서 온전한 DNA를 추출한다고 한데 그것을 대조할 가족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의미 없는 알파벳과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습니다. 치과 진료 기록조차 제대로 전산화되지 않았던 1960년대의 사건입니다. 지문은 이미 진흙과 물속에 녹아내려 사라진 지 오래였고 안면 골격을 복원하는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반재기 전의 흑백 사진과 대조하여 신원을 특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 낡고 차가운 유골이 영원히 이름 없는 무명남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짙은 패배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팀과 미세증거 분석관들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영등의 눈부신 불빛 아래에서 시멘트 덩어리가 산산조각나며 쏟아낸 수만 개의 파편과 끈적한 진흙을 특수체로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찌를 듯한 자외선광을 비추며 핀셋으로 모래알 하나하나를 일일이 분류하는 지독하리만치 집요하고 끈질긴 작업이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짙은 흙먼지와 부서진 회백색 가루 속에서 기적처럼 아주 작은 금속 파편 하나가 둔탁한 빛을 발했습니다. 산화되어 검붉은 녹이 두껍게 슬어 있었지만 그것은 완전히 부식되지 않은 황동 재질의 작은 금속판이었습니다. 화학약품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표면의 녹을 벗겨내는 정밀한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특수 용해액이 닿을 때마다 거품이 일며 녹이 씻겨 내려갔고 현미경의 렌즈 아래로 흐릿한 음각 글자들이 그 기괴한 형태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절반 이상이 부러지고 훼손되어 있었지만 남아있는 파편의 글자들을 첨단 문서 감식 기법으로 복원한 결과 그것은 놀랍게도 1960년대 대규모 토목 건설 현장에서 작업 반장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던 철제 신분증, 즉 현장 출입표의 절반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금속 표면의 흠집들은 화천, 댐, 공구, 반장, 김, 그리고 흐릿한 4번의 끝자리 숫자 3개만을 간신히 쥐고 있었습니다. 이 작고 차가운 쇠조각 하나가 굳게 닫혀있던 반세기 전의 묵직한 진실을 여는 유일한 마스터키가 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들은 즉각 국가기록원의 습기찬 지하 서고와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버린 과거 하청건설사의 먼지 쌓인 지하 문서 보관소를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곰팡내 나는 수만 장의 낡고 누런 서류철과 빛바랜 마이크로필름을 수동으로 넘기며 눈이 짓무르도록 이어지는 고된 내사 과정이었습니다. 수사팀은 1968년 당시 화천댐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수천 명의 일용직 인부 명단과 급여 대장, 그리고 자재 출납 기록을 일일이 대조하는 방대한 교차 검증 작업을 묵묵히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끝없이 이어지던 낡은 인사기록부의 한 페이지에서 형사들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반장 김이라는 이름과 신분증 파편에 남은 4번 숫자 3개가 정확히 일치하는 한 청년의 흑백 증명사진을 찾아낸 것입니다. 1968년 여름, 유례없는 기록적인 장마가 쏟아지던 그해 7월의 어느 날, 거대한 공사 현장에서 돌연 자취를 감춘 20대 후반의 젊은 작업반장 김씨였습니다. 낡은 서류에 적힌 동료들의 과거 인물평가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당시 험악한 현장에서 가장 성실하고 도면을 읽는 눈이 밝으며 책임감이 강하기로 소문난 훌륭한 기술자였습니다. 형사들의 핏줄 속으로 뜨거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김씨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위해 그들은 1968년 당시 관할 경찰서의 실종 신고 접수 대장과 사건 처리 기록을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의 가장 깊고 어두운 캐비닛 구석에서 발견된 1968년의 수사 보고서는 형사들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기괴할 정도로 왜곡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갱지 서류 위에는 실종이나 강력 사건이 아닌 붉고 선명한 도장으로 내사 종결이라는 단어가 억척스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당시 관할 경찰이 타자기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단 2줄로 냉혹하게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작업반장 김씨가 야간을 틈타 현장 사무소에 공사 대금 일부를 횡령한 뒤 도주함. 행방묘연으로 지명 수배 조치 후 내사 종결. 어처구니 없고 소름 끼치는 기록이었습니다. 현대의 형사들은 상황실 화이트보드에
1968년에 빛바랜 수사 보고서와 2008년에 국과수 부검 결과 보고서를 나란히 붙여놓았습니다. 두 문서 사이에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압도적인 모순이 서늘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과거의 상황을 프로파일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1968년의 경찰 기록대로 김 씨가 거액의 공사대금을 빼돌려 야반도주를 한 파렴치한 범죄자라면 도대체 왜 그는 돈다발을 들고 화려한 새 삶을 사는 대신 자신이 돈을 훔치고 달아났다는 바로 그 공사장에 가장 깊고 어두운 댐 바닥에 묻혀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굵고 억센 산업용 윈치 와이어에 짐승처럼 묶이고 머리가 함몰된 채 수톤의 콘크리트를 뒤집어 쓴 끔찍하고 기괴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답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68년에 그 축축하고 어두운 장마철의 어느 밤, 김 씨는 현장에서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편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구적인 수면에 빠뜨린 배후의 권력자들은 단지 그 육신을 시멘트 속에 은닉하는 물리적인 작업만으로는 결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성실했던 김 씨의 실종에 의문을 품고 현장을 들쑤시고 다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숨을 거둔 김 씨에게 공금 횡령범이라는 지독한 오명을 더 씌웠습니다. 범죄자로 낙인 찍혀 수배령이 내려진 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동료나 가족은 없을 테니까요. 가족조차 경찰의 감시를 두려워하며 숨죽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의 신원과 명예는 부식되는 콘크리트 속에서 철저하게 진흙탕에 처박히고 유린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충돌이나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빚어진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공식 수사 기록마저 입맛대로 조작하거나 손쉽게 통제할 수 있었던 공사 현장 내외에 막강한 권력을 쥔 자들이 벌인 치밀하고 조직적인 진실 은폐 작업이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 뒤에 숨어 젊고 올곧았던 작업 반장을 제물로 삼아야만 했던 그들의 검고 추악한 비밀. 수사팀은 서서히 그 실체의 윤곽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진실의 문을 완전히 부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구멍투성이인 1968년의 그 엉터리 수사 보고서를 낱낱이 해체하고 그 종이 틈새에 숨겨진 오만한 권력의 지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1968년 관할경찰서 지하보관소에서 곰팡이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단 한 장의 낡은 서류. 현대의 강력팀 형사들은 이 빛바랜 누런 타자용지를 수사본부 중앙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문서 감식반의 정밀한 광학렌즈와 자외선 조명 아래에서 그 초라한 보고서는 과거 수사기관의 단순한 무능이나 태만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치밀한 지시 아래 철저하게 통제되고 기획된 거대하고 끔찍한 은폐의 시나리오임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프로파일러와 백전노장 형사들은 이 조악하기 짝이 없는 서류를 훑어내려가며 헛웃음을 짓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 인간이, 그것도 수천 명의 인부가 투입된 거대한 공사 현장의 핵심 관리자였던 반장급 인사가 거액의 공사 대금을 횡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철의 두께는 비정상적일 만큼 얇았습니다. 통상적인 강력사건 내사 과정이라면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할 현장 감식 기록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현장 숙소의 지문 채취 결과나 족적, 혹은 그가 돈을 빼돌렸다는 현장 사무소 금고의 훼손 상태를 보여주는 흑백 사진 단 한 장조차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사 원칙이자 진실을 교차 검증하기 위한 동료 인부들의 참고인 진술서 또한 완벽하게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현장 총괄 책임자의 일방적이고도 허술한 주장만이 마치 거역할 수 없는 법의 판결인 양 굵은 타자기로 건조하게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기이한 빈 공간들, 문서에 잉크로 기록되지 않은 그 짙은 침묵의 영역들을 날카롭게 프로파일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보고서가 품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은 바로 시간의 흐름과 사건 처리 속도에 있었습니다. 김 씨가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짜놓은 대본을 읽어내려가듯 관할 경찰의 수사는 공금 횡령에 의한 야반도주로 그 방향을 단숨에 확정지었습니다. 사라진 자금의 흐름을 쫓는 계좌 추적이나 인근 터미널과 기차역의 도주로 차단을 위한 판문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단 48시간 만에 김 씨에 대한 전국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내사는 그 즉시 종결되어 캐비닛 깊숙한 곳으로 던져졌습니다. 1960년대 당시의 열악한 과학수사 환경과 부족한 인력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한 직무유기나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수사관의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손발을 묶은 채 오직 하나뿐인 사건의 결론을 정해놓고 서류의 빈칸을 억지로 채워 넣었다는 명백한 방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일선 경찰서의 수사 방향까지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며 이토록 노골적이고 오만하게 사건의 본질을 덮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1968년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과 화천댐 건설 현장이 지녔던 폐쇄성에 깊이 주목했습니다. 당시는 국가 재건이라는 거대한 깃발 아래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과 속도가 그 어떤 인간적인 가치보다 우선시되던 서슬퍼런 개발의 시대였습니다. 거대한 댐 건설은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국책 사업이었고, 이 막대한 이권이 걸린 공사를 따낸 대형 하청 건설사들은 지역 사회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부터 말단 순경까지 지역 사회의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권력은 건설사 고위층이 수시로 던져주는 두툼한 검은 봉투와 끈끈한 밀실의 접대에 취해 철저하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충견 노릇을 하던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건설 현장은 외부의 간섭이나 감시를 철저히 거부하는 그들만의 거대한 강철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수만 톤의 시멘트 가루가 흩날리고 굉음을 내는 중장비들이 땅을 파헤치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힘없는 일용직 노동자의 목숨 하나쯤은 거대한 톱니바퀴에 낀 작은 먼지처럼 너무나도 쉽게 소모되고 버려지곤 했습니다. 무리한 공정률을 맞추기 위해 위험천만한 야간 작업이 매일같이 강행되었고, 그 참혹한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산업재해들은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서류 조작으로 은폐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강철 성벽 안에서 강직했던 김 반장이 어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치명적인 금기의 영역을 마주했음을 확신했습니다. 낡은 인사기록부에 남은 동료들의 평가처럼 젊고 깜깜하며 도면을 읽는 눈이 예리했던 김 씨. 그는 맹목적으로 시멘트를 나르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공사의 실무와 자재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현장 반장이었습니다. 경찰의 조작된 서류 속 거짓말과 달리 그는 결코 푼돈을 탐내어 도망친 파렴치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댐의 거대한 뼈대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끔찍한 비리의 실체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를테면 댐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미흡할 수 있는 규경 미달의 불량 자재 대량 반입, 혹은 서류를 조작하여 윗선과 지역 유지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조성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올곧은 성격을 지녔던 김 씨는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에 눈 감고 동참하는 대신 윗선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외부의 사정기관에 고발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서늘한 눈에 김 씨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견고하고 완벽한 부패 시스템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 성가신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가장 조용하고 깔끔한 방법은 그를 아무도 모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영원한 편도 여행을 보내버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 아래에 완벽하게 길들여진 부패한 경찰 조직을 동원했습니다. 김 씨의 입을 윈치 와이어와 콘크리트로 물리적으로 억누름과 동시에 그의 이름 위에 공금 횡령범이라는 지독한 낙인을 찍어 사건 자체를 진흙탕 속에 깊숙이 묻어버린 것입니다. 서류상의 완벽한 조작과 명예의 훼손, 그것은 김 씨의 억울한 영혼을 두꺼운 콘크리트 덩어리 속에 영구히 가두어버리는 두 번째이자 가장 잔인한 관이었습니다. 현대의 수사관들은 부서질 듯 낡은 서류의 행간에서 1968년 그날 밤에 서늘하고 축축한 핏빛 공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서 감식을 통해 밝혀낸 조작의 흔적과 정황 증거만으로는 수십 년 전에 거대한 범죄를 뒤집고 권력자들에게 수갑을 채울 법적 효력을 갖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기만으로 가득 찬 이 타자 용지는 오직 과거의 부패한 정황만을 넌지시 말해줄 뿐 묵비권을 행사하는 교활한 피의자처럼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 부서진 보고서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우고 입이 없는 백골을 대신해 그 억울한 목소리를 세상에 토해낼 확실하고 생생한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제 형사들의 매서운 시선은 생명력 없는 종이 서류에서 벗어나 반세기 전 그 축축하고 폭력적인 공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시멘트가 쏟아지던 그 기괴한 밤, 모든 진실을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거대한 권력의 폭압과 차가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사람들. 수사팀은 거대한 강철 성벽의 미세한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진실의 빛을 찾기 위해 1968년에 낡은 급여 대장에 적혀있던 수백 명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추적하는 고단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40년이라는 무심한 세월은 이미 많은 이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렸거나 치매와 노안으로 그들의 기억을 하얗게 탈색시켜버렸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믿었습니다. 전국 어딘가에는 반세기 동안 지독한 죄책감과 뼈를 깎는 공포에 시달리며 그날 밤의 서늘한 바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령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조작된 수사 기록이라는 거대한 거짓의 벽을 산산조각 내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는 길고 긴 침묵의 형벌을 깨고 나오는 그 늙고 쇠약한 입술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1968년에 낡고 바스라지는 급여 대장에 적힌 수백 명의 이름들. 그것은 현대의 형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서 녹슨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같은 막막하고도 잔인한 지도였습니다. 40년이라는 무심하고도 폭력적인 세월은 이미 수많은 이들의 호흡을 영원히 거두어갔거나 치매와 노안이라는 지독한 지우개로 그들의 뇌리에 박힌 기억을 하얗게 탈색시켜버린 뒤였습니다. 형사들은 팀을 나누어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쪼갰습니다. 먼지 쌓인 옛 주소지와 흐릿해진 주민등록번호의 흔적만을 쫓아 끝이 보이지 않는 끈질긴 탐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구부정한 노인부터 요양원의 하얀 병상에 누워 초점 없는 눈동자로 텅 빈 허공만을 응시하는 이들까지. 그 시절 거대한 화천댐에 육중한 뼈대를 맨몸으로 올렸던 젊고 건장한 노동자들의 현재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초라하고 쓸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부서진 노인들은 형사들이 내밀어 보여주는 차가운 경찰 신분증과 김반장의 빛바랜 흑백 사진 앞에서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기괴하리만치 굳게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 척하며 고개를 강하게 저었고, 어떤 이는 사진을 보자마자 호흡이 가빠지며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도망치듯 문을 쾅 닫고 숨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름지고 얇은 피부 아래에는 그날 밤의 서늘한 빗방울과 묵직한 콘크리트 냄새가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생생한 공포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자본과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떻게 한 인간의 존재를 먼지보다 가볍게 지워버리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그들에게 철저한 침묵은 곧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처절한 방어기제였습니다. 수사팀이 벌이는 진술 확보의 과정은 짙은 안개 속에서 형체조차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령의 멱살을 쥐고 싸우는 것만큼이나 지치고 끝없는 무력감과 숨막히는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속에서 40년을 버틴 억울한 영혼을 달래기 위한 형사들의 집요하고 독한 추적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허탕과 끈질긴 잠복, 그리고 흩어진 기록의 파편들을 꿰어 맞추는 지독한 교차 검증 끝에 수사팀은 강원도의 한 외딴 호스피스 병동에서 생의 마지막 촛불을 힘겹게 태우고 있는 80살의 노인 최 씨의 존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1968년 당시 김 반장과 같은 조에 소속되어 시멘트 배합과 타설을 직접 담당했던 가장 가까운 직속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파르고 거친 숨을 내쉬는 최 씨의 병상 곁으로 다가간 베테랑 형사는 수첩을 꺼내들고 조급하게 질문을 던지는 대신 뼈만 남은 그의 차갑고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어르신, 언제까지 그 무겁고 끔찍한 짐을 혼자 짊어지고 저승까지 가실 작정이십니까? 김 반장님, 40년 동안 그 차가운 진흙바닥에서 혼자 너무 많이 추웠습니다. 이제 그만 그분을 따뜻한 양지 바른 곳으로 꺼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사의 낮고 진중한, 그러나 뼈를 때리는 묵직한 목소리가 병실의 무거운 정막을 조용히 갈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억눌려 골마 터진 노인의 지독한 죄책감을 정확히 찌르고 어루만지는 고도의 심리적 진술 확보 기법, 즉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감성적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 형사의 그 한마디에 최 씨의 흐릿한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탁한 눈물이 깊게 파인 주름진 뺨을 타고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명줄을 쥐고 흔들던 공포에 짓눌려 단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뱉어내지 못했던 묵직하고도 검은 진실이 갈라지고 쉰 쇳소리를 타고 드디어 그의 입술을 비집고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헐떡이는 증언에 따르면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의 씨앗은 1968년 기록적인 장마가 현장을 덮치기 직전에 어느 날 밤에 잉태되었습니다. 평소 유난히 원리 원칙을 따지고 도면의 주치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눈이 밝았던 김 반장은 야간 타설 작업 중 현장으로 반입되는 시멘트의 포장지와 배합 비율이 설계도상의 정식 규격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댐의 가장 깊은 곳, 수만 톤의 수압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심장부인 기저층 공사에 원가를 탁없이 절감한 최하급 불량 슬래그 시멘트와
규정치를 아득히 추구하는 막대한 양의 모래가 섞여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재 몇 포대를 빼돌려 뒷돈을 챙기는 잡범들의 생계형 비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의 균열이라도 발생하면 수십 년 후 수많은 하류 지역 주민들의 목숨을 통째로 앗아갈 수 있는 거대한 댐의 붕괴를 초래하는 행위, 즉 수만 명의 생명을 담보로 끔찍한 시한폭탄을 심는 것이나 다름없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천문학적인 차액은 고스란히 현장 총괄소장의 금고와 그 뒤를 봐주는 윗선들의 검은 비자금 통장으로 폭포수처럼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부패의 악취를 맡은 김 반장은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분노한 그는 당장 현장 사무소로 쳐들어가 총괄 소장에게 이 엄청난 비리를 따져 물었고, 두꺼운 동봉투를 내미는 수뇌부의 달콤한 회의와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는 서늘한 협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당장 서울로 올라가 사정기관과 언론에 이 모든 썩어빠진 짓거리를 고발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강직하고 순수했던 청년의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그가 상대한 자들은 댐의 안전이나 노동자의 고결한 양심 따위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는, 오직 돈과 권력의 냄새에만 미쳐 날뛰는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적인 괴물들이었습니다. 김 반장이 품속에 고발장을 챙겨 현장을 벗어나기도 전 그들은 이 골치 아픈 시한폭탄의 뇌관을 가장 조용하고 영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을 신속하게 기획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져 산소 마스크의 하얀 입김을 거칠게 뱉어내면서도 최 씨는 그날 밤 미친 듯이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기괴하고도 잔혹한 작업의 파편들을 마침내 하나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하던 살아있는 유령의 입에서 터져나온 생생한 증언은 이제 1968년 여름에 그 축축하고 비릿한 핏빛밤으로 형사들을 무자비하게 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병상에 누운 최 씨의 끊어질 듯 이어지는 파편화된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서늘한 법의학적 증거들을 시줄과 날줄처럼 정교하게 엮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 위로 반세기 전 그 축축하고 비릿했던 1968년 여름밤의 참혹한 현장이 프로파일링 기법과 행동 분석을 통해 생생하고도 숨막히게 재구성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자연의 분노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완벽하게 결탁하여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기괴하고도 고요한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무자비한 폭우가 쏟아지고 귀청을 찢는 내성병력이 공사장의 모든 기계음과 인간의 비명조차 단숨에 집어삼켜버리던 완벽한 밀실. 형사들의 팽큰 끝이 짚어낸 그날 밤의 타임라인은 댐의 웅장한 규모만큼이나 무겁고 잔혹한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밤 11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현장 가설 숙소에 머물고 있던 김 반장에게 긴급한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공사 현장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총괄 소장이었습니다. 낡은 우의를 걸치고 소장의 임시 집무실인 판잣집 문을 열고 들어선 김 반장의 눈앞에는 탁자 위에 산처럼 쌓여있는 두툼한 돈봉투들과 서늘한 눈빛을 한 몇 명의 낯선 사내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고발하겠다는 김 반장의 굳은 의지를 마지막으로 꺾어보려는 달콤하고도 노골적인 회유의 자리였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혀 그 안에서 오고 간 나에선 대화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남겨진 증거들은 그 짧았던 협상의 결렬을 아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타협을 모르는 꼿꼿한 청년은 눈앞에 막대한 뇌물을 단호히 밀쳐냈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었음을 확인한 권력자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미리 준비해둔 가장 극단적이고도 깔끔한
처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번개에 의해 집무실 내부가 번쩍하고 하얗게 물든 아주 짧은 찰나, 소장의 등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체격 좋은 사내가 묵직한 금속성 도구를 거칠게 휘둘렀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뚜렷하게 남아있던 두개골 좌측 측두부에 깊은 함몰 흔적. 그것은 끝이 둥글고 단단한 대형 쇠지렛대의 지렛대가 바람을 가르며 김 반장의 머리를 강타한 끔찍한 물리적 충격의 결과였습니다. 소란스러운 몸싸움이나 붉은 선혈이 낭자한 난투극은 없었습니다. 그저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거대한 댐의 안전을 지키려 했던 한 젊은 기술자가 영구적인 침묵과 수면의 세계로 강제로 곤두박질 치는 서늘한 과정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천재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그의 마지막 의식마저 완벽하게 집어삼켰습니다. 진술자 최 씨가 두려움에 떨며 낡은 숙소 창문 틈새로 목격한 것은 바로 그 직후부터 벌어진 기괴하고도 일사불란한 현장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 우위를 푹 둘러쓴 서너 개의 거대한 그림자들이 집무실 뒷문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을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그림자들은 조심스럽지만 매우 숙련된 동작으로 공사장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커다란 공업용 철제 드럼통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진흙바닥을 끌며 옮긴 것은 다름 아닌 완전히 의식을 잃고 늘어진 김 반장의 육신이었습니다. 형사들의 머릿속에는 뼈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현장 매듭의 흔적이 서늘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림자들은 직경 1.5cm의 억세고 굵은 산업용 윈치 와이어를 꺼내어 숨을 헐떡이는 그의 목뼈부터 발목까지 기괴할 정도로 단단하게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아주 작은 발버둥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지독하게도 전문적이고 냉혹한 결박이었습니다.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기괴하게 구부러진 그의 육신은 차가운 금속 드럼통 안으로 거칠게 구겨 넣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사장의 어둠을 뚫고 거대한 시멘트 믹서 트럭 한 대가 엔진의 굉음을 울리며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럭의 배출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김 반장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바로 그 불량 배합의 슬래그 시멘트였습니다. 점성 높은 회백색의 반죽이 폭포수처럼 드럼통 안으로 쏟아져 내리며 좁은 공간을 서서히 그러나 숨막히게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잿빛 액체가 그의 묶인 발끝을 덮고 흉부가 억눌리며 마침내 코와 입술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리는 순간의 그 처절한 질식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가장 고통스럽고 압도적인 무게로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영원히 덮어버리는 너무나도 잔혹한 은폐 작업이 밤의 장막 아래에서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믹서 트럭이 떠난 자리에는 기포를 내며 서서히 굳어가는 육중한 콘크리트 덩어리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들의 작업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괴한 무덤이 결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수몰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공사 현장의 대형 크레인을 은밀하게 조작하여 엄청난 무게의 시멘트 덩어리를 굵은 쇠사슬로 들어 올렸습니다. 크레인의 거대한 기계팔이 빗속을 가리며 허공을 크게 선회했고 덩어리는 댐 건설 현장에서 수심이 가장 깊고 수만 톤의 수압이 짓누르게 될 아득한 기저부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하늘에 매달린 그 회백색의 덩어리는 마치 거대한 권력에 희생된 재물의 마지막 모습처럼 위태롭고 처연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윽고 크레인 기사의 수신호와 함께 브레이크가 풀리며 시멘트 덩어리는 수십 미터 아래의 깊고 검은 물 웅덩이를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둔탁하고 거대한 파열음이 물보라와 함께 솟구쳤으나 미친 듯이 쏟아지는 장대비와 천둥 소리가
그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물결이 잦아들고 흙탕물이 가라앉은 뒤 댐의 기초 바닥에는 오직 매끄럽고 평온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자연의 환경과 자본의 탐욕이 공모하여 만들어낸 이 완벽한 범행 현장은 한 훌륭한 기술자의 억울한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고 그를 아무도 찾지 못할 지독한 심해의 편도 여행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게 갠 하늘 아래에서 총괄소장은 관할 경찰을 불러들여 그 위선적인 공금 횡령범 도주 사건의 조작된 서막을 천연덕스럽게 열어젖힌 것입니다. 수사본부의 브리핑룸에는 무겁고도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현장 재구성 도면과 타임라인 보드 앞에서 형사들은 턱을 굳게 물고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쥔 채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프로파일링을 통해 드러난 그날 밤의 진실은 단순한 물리적인 처리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권력의 오만함을 극치로 보여주는 악마적인 설계안과도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의 입을 통해 40년 만에 수면 위로 건져 올린 이 퍼즐 조각들은 이제 비로소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거대한 관역을 명확하게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김반장을 그 차가운 시멘트 속에 가두라고 지시했던 자, 경찰 조직을 소나귀에 쥐고 흔들며 가짜 조서에 잉크를 말렸던 자, 한 인간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 얻어낸 천문학적인 비자금으로 지금까지도 가장 높은 곳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살아 숨쉬고 있을 그 거대한 배우. 형사들의 눈빛은 전례 없이 날카롭고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하수인들이야 이미 세월의 품바 속에 쓰러졌을지 몰라도 이 모든 판을 짜고 지휘했던 머리, 즉 최고 2층의 설계자는 여전히 기름진 양복을 입고 세상의 존경을 받으며 군림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수사팀의 방향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거의 먼지 속을 헤매는 방어적인 수사에서 벗어나 현재 눈부신 마천루 꼭대기에 숨어있는 진짜 권력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극도로 위험하고 은밀한 수집과 추적을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증거를 없애고 진실을 묻어버린 그들의 오만한 철옹성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형사들은 가장 차갑고 예리한 심판의 칼날을 가슴 깊이 품은 채 브리핑룸의 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밤은 깊고 묻혀있던 진실을 향한 추적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1968년 화천댐 건설 현장에서 수천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과 천문학적인 자재의 흐름을 통제하며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던 총괄소장 정씨. 4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더 이상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땀냄새를 풍기며 현장을 호령하던 거친 현장 감독관이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이 그의 과거 기록과 현재의 금융자산 흐름을 교차 추적하여 찾아낸 그의 현주소는 대한민국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마천루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이었습니다. 수만 톤의 차가운 콘크리트 아래에 억울한 젊은 기술자의 목소리를 생매장하고 챙겨간 막대한 비자금은 정 씨를 대한민국 재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건설 그룹의 회장으로 둔갑시키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비옥한 밑거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실크 슈트를 입고 유력 정치인들과 와인잔을 부딪히며 매년 연말이면 불우이웃을 돕는다며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사회적 존경을 한몸에 받는 정 회장. 그의 곁에는 정관 예우로 무장한 대형 로펌의 초호화 변호인단이 거대한 무쇠 방패처럼 겹겹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서늘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병상에 누운 최 씨의 뼈저린 진술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40년 전의 낡은 기억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저 교활한 변호인단에게 무참히 탄핵당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정면 돌파는 곧 수사의 자멸이자
또 한 번 김반장을 2번 죽이는 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사들에게는 정 회장의 철옹성을 단숨에 꿰뚫을 수 있는 수십억 원짜리 변호인단의 화려한 법리적 언변으로도 결코 뒤집을 수 없는 차갑고 객관적인 물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수면 아래를 유영하는 거대한 사머처럼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정 회장을 직접 소환하거나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대신 그가 소유한 거대 그룹의 모태가 되었던 과거 하청건설사의 폐기문서 보관소를 타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물류창고 지하에 방치되어 있던 수만 상자의 낡은 서류 더미 속으로 수사팀과 문서 감식반이 극비리에 투입되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포자가 눈을 찌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미친 듯이 찾아 헤맨 것은 단 2가지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 확인된 김반장의 백골을 기괴하게 올가매고 있던 직경 1.5cm의 특수 윈치와이어 출납 기록. 그리고 그날 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현장의 깊은 어둠을 가르고 들어와 끔찍한 무덤을 완성했던 시멘트 믹서 트럭의 야간 배차 기록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교대로 밤을 새우며 자외선 조명 아래에서 바스라지는 서류의 먼지를 털어낸 지 꼬박 3주일째 되던 새벽. 마침내 문서 감식반원의 떨리는 손끝에서 운명적인 서류 한 장이 그 핏빛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1968년 7월, 김 반장이 영구적인 수면에 빠지던 바로 그날 밤,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야간 특수자재 출고 및 배차 승인서였습니다. 그 서류의 내용은 형사들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장 최고 책임자의 결재 없이는 단 1m도 반출할 수 없는 엄격한 통제 품목이었던 중량물 결속용 특수 와이어의 반출 내역, 그리고 자정 무렵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3번 공구 하층부 불량 배합 시멘트의 추가 타설 지시서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 결재란에는 빗물에 약간 번지기는 했으나 현재 건설그룹 회장직에 올라있는 정 씨의 40년 전 친필 서명과 선명한 붉은 도장이 오만하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황 증거의 파편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의 모든 자원과 인력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던 자만이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그 서늘하고 완벽한 편도 여행의 최종 승인권자가 바로 정 회장 자신임을 법의학적으로 그리고 문서 감식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스모킹건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서류에 남아있는 잉크의 산화 정도와 도장의 압력 자국을 1960년대 당시의 다른 공문서들과 정밀 교차 검증하여 이 서류가 사후에 조작된 것이 아닌 그날 밤 현장에서 작성된 원본임을 확정지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쥔 수사팀은 즉각 담당 검사를 찾아가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도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탓에 공소시효의 벽이 너무나도 높았고, 무엇보다 상대가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장의 집요한 법리적 해석과 한 억울한 죽음을 단순한 실종과 횡령으로 동갑시킨 사문서 위조 및 사체 은닉의 지속성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정 회장의 자택과 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서류 발급과 동시에 영장 전담 판사의 인장이 마르기도 전 수사팀은 총기를 장전하듯 차갑고 비장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보안이 생명이었습니다. 만약 수사 정보가 1분 1초라도 새어나가 정 회장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는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망을 동원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모든 내부 증거를 완벽하게 소각해버리고 꼬리를 자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직후의 이른 새벽,
아직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서울 도심의 도로 위를 관할서 강력팀 형사들이 탑승한 여러 대의 검은색 승합차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내달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구름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그룹 본사 사옥이었습니다. 이윽고 대리석이 깔린 화려하고 거대한 로비 위로 형사들의 거친 발소리가 겹겹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의의 기습에 당황한 로비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출입구를 막아섰지만 선두에 선 수사팀장은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법원의 직인이 붉게 찍힌 압수수색 영장을 그들의 얼굴 앞에 자비 없이 펼쳐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법 집행의 칼날 앞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의 제어권을 강제로 빼앗은 형사들은 정 회장이 머물고 있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향해 거침없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기가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형사들은 40년 전 차가운 진흙바닥에서 짐승처럼 묶인 채 숨을 거두어야 했던 김반장의 백골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두꺼운 마호가니 나무로 만들어진 집무실의 거대한 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순간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방금 막 출근하여 고급 시가를 입에 물고 있던 백발의 노인 정혜정의 눈동자가 형사들과 정면으로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40년 전 차가운 빗속에서 한 청년의 숨통을 끊어놓고 거대한 댐 바닥에 그 진실을 묻어버렸던 오만하고 잔혹한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결코 멈출 수 없는 정의의 예리한 칼날이 마침내 그 서늘하고 무거운 날을 들이미는 압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지하의 가장 깊숙하고 서늘한 곳에 자리한 제1특별신문실. 창문 하나 없이 잿빛 방음벽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인 이 고립된 공간의 중앙에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철제 책상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백색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미세한 기계음을 내며 쏟아내는 창백한 빛 아래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건설그룹의 최고 권력자 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펜트하우스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강제 구인되다시피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최고급 맞춤형 실크 슈트에는 구김살 하나 없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전직 고위급 판검사 출신들로 꽉 채워진 대형 로펌의 초호화 변호인단 3명이 거대한 무쇠 방패처럼 겹겹이 진을 치고 서서 형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날카롭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주름진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나 일말의 두려움 대신 마치 아랫사람들의 하찮고 무례한 실수를 너그럽게 참아주는 듯한 오만하고도 여유로운 미소가 옅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반세기에 걸쳐 쌓아올린 견고한 자본의 성벽과 4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만들어준 완벽한 면죄부, 즉 공소시효라는 절대적인 법적 방어막에 대한 맹목적이고도 소름 끼치는 확신에서 비롯된 기만이었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이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닫히고 이 끔찍한 사건을 밑바닥부터 파헤쳐온 수사팀장과 프로파일러가 책상 맞은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두 개의 완벽하게 다른 세계가 팽팽하게 충돌하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사팀장은 곧바로 질문을 쏟아내는 대신 말없이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깍지 낀 손 위로 턱을 괜 채 정 회장의 두 눈을 아주 깊고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강력계 형사들이 구사하는 전문적인 신문 기법 중 하나인 침묵의 압박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공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심리적인 빈틈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보이지 않는 잔혹한 심리전의 서막이었죠. 초조하게 금시계를 내려다보던 수석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먼저 정적을 깼습니다. 팀장님, 제 의뢰인은 현재 심각한 지병을 앓고 계신 고령의 노인입니다. 무리한 강압수사와 심야조사는 삼가주시고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명백한 물증이 없다면 이 불쾌하고 위법한 소환 조사를 당장 종료해 주시죠. 게다가 형사소송법상 이미 수십 년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의 날선 항의가 채 끝나기도 전 수사팀장은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1968년 7월 15일 새벽 1시 쏟아지는 폭우 화천댐 309 지하 기저층. 그 짧고 명확한 시간과 장소의 좌표가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지는 순간 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하게 매달려 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형사들의 예리한 눈동자는 그 찰나의 미세 표정 변화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장은 방금 전까지 변호사들이 떠들어대던 법리적 방어막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정 회장 개인의 가장 깊고 어두운 무의식의 밑바닥을 향해 무자비하게 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40년 전 그말 밤 천지를 뒤흔들며 쏟아지던 장대비 소리를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현장 집무실 낡은 판잣집 지붕을 뚫을 듯이 때리던 그 폭우 소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에 묻혀 댐의 붕괴를 막겠다며 당신의 부패한 지시를 끝까지 거부했던 한 젊고 꼿꼿한 기술자가 묵직한 쇠 지렛대에 머리를 맞고 바닥으로 처참하게 쓰러지던 그 둔탁한 파열음도 말이죠. 정 회장은 짐짓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 양반,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삼류 소설을 쓰는 겐가? 나는 그날 밤 내내 현장 숙소에서 피곤에 지쳐 잠을 자고 있었네. 김반장이라는 그 작자는 회사 돈 수천만 원에 손을 대고 야반도주를 한 파렴치한 도둑놈일 뿐이야. 죽을 날 받아놓고 치매라도 걸린 늙은 인부의 헛소리를 주워 듣고 하죠. 감히 나를 이리 모욕하는 겐가? 그의 입에서 나온 뻔뻔하고도 거침없는 대답은 이미 1968년 부패한 관할 경찰서의 낡은 조작 보고서에 적혀있던 거짓 활자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수사팀장은 서늘한 비웃음을 삼키며 책상 위에 올려둔 낡은 서류철의 첫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증거물 비닐봉투에 담긴 빛바랜 타자용지 원본 한 장과 국과수 부검대 위에서 찍으든 기괴한 백골의 결박 사진을 정 회장의 코앞으로 거칠게 밀어넣었습니다. 당신의 완벽했던 은폐 시나리오에는 아주 치명적이고도 소름 끼치는 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댐 바닥의 차가운 진흙 속에 파묻혀 있을 줄 알았던 김 반장이 40년 만에 앙상한 백골의 모습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우리에게 당신의 그 끔찍한 짓거리를 아주 생생하게 증언해 주었거든요. 수사팀장의 뭉툭한 손가락이 낡은 문서의 맨 아래쪽 붉은색 인주가 지식이듯 찍힌 결제란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1968년 7월 14일 밤 11시 30분 특수자재 출고 및 심야 배차 승인서 직경 1.5cm의 산업용 윈치 와이어 10m 긴급 반출 그리고 309 하층부 규격 미달 슬래그 시멘트 야간 기습 타설 지시. 이 문서의 최종 승인란에 찍힌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당신의 친필 서명과 개인 인감도장입니다. 정 회장의 흐릿한 동공이 크게 확장되며 책상 위에 낡은 서류로 미친 듯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회장님, 이 특수 와이어는 당시 총괄 소장이었던 당신의 개인 금고에 보관된 마스터키가 없이는 현장 반장조차 단 1m도 밖으로 빼낼 수 없는 엄격한 통제 자재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괴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날 밤 빗속에서 친히 반출을 승인한 바로 그 특정 규격의 윈치 와이어가 지금 국과수 부검대 위에 누워있는 김 반장의 목뼈부터 발목까지
짐승처럼 칭칭 올가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이제 폐부로 들이마시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무겁고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사팀장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고함을 치는 대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차갑고 고요한 칼날이 되어 정 회장의 고막을 날카롭게 찍고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숨이 끊어지지도 않은 그 가여운 젊은이를 차가운 철제 드럼통에 짐승처럼 구겨넣고 그 위로 공업용 시멘트를 쏟아부어 영원한 편도 여행을 보내버렸습니다. 단지 그가 당신의 더러운 비자금 장부와 댐의 부실 공사를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그 빌어먹을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오만한 손길로 결제한 이 서류는 단순한 건설자재 출고서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목숨을 잔혹하게 앗아가고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라고 무건으로 명령한 당신의 악마적인 사형집행 명령서입니다. 뒤에 서 있던 변호사들이 사색이 되어 다급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출처가 불분명한 불법 수집 증거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강압적인 유도신문입니다. 당장 신문을 중단. 그러나 정회장의 귀에는 이미 자신이 그토록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고용한 변호인단의 화려한 법리적 방어막이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던 정혜정의 내면이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바스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등받이에 거만하게 기대어 있던 그의 오만했던 자세는 어느새 흉하게 무너져 내렸고 책상 위에 올려둔 두 손은 눈에 띄게 덜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실크슈트의 등줄기는 이미 공포와 절망이 섞인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수사팀장의 집요하고도 숨막히는 증거의 폭격, 그리고 자신이 권력의 단맛에 취해 저질렀던 그 서늘하고 축축했던 지옥의 밤을 눈앞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부활시키는 압도적인 프로파일링 앞에서 그의 뇌리를 지배하던 공소시효라는 얄팍하고 간사한 방패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는 벌덜 떨리는 마른 입술을 달싹거릴 뿐 끝내 자신의 입을 열어 죄를 자백하는 단 한마디의 말도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텅 빈 허공을 헤매며 극도의 공포와 경악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그의 탁한 눈동자, 그리고 턱 밑까지 차오른 가쁘고 거친 숨소리는 그 어떤 법정의 구두 자백보다도 완벽하고 명백한 패배의 선언이자 진실에 대한 굴복이었습니다. 수만 톤의 콘크리트 아래에 영원히 묻어두었다고 맹신했던 1968년의 오만한 권력의 철옹성이 차가운 취조실의 조명 아래에서 마침내 뼈대조차 남지 않고 처참하게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조실의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정 회장은 끝내 자신의 혀를 눌려 명백한 자백의 활자를 뱉어내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기형적이고 거대한 시간의 벽, 그것이 만들어낸 공소시효 만료라는 괴물은 한 사람의 숨통을 강제로 끊고 시멘트 속에 구겨넣은 끔찍한 원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의 철퇴를 내리려는 형사들의 길을 집요하고도 교만하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초호화 변호인단은 이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모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억지 논리로 수사팀을 미친 듯이 물어뜯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직접적인 기소는 법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강력팀 형사들의 사전에 포기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맹점이 그를 물리적인 철창 안에 곧바로 가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거짓의 두꺼운 거푸집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흉악한 민낯을 백일화에 발가벗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차가운 진흙 속에서 40년을 기다린 억울한 영혼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숭고한 복수였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정 회장의 과거 지시문건을 바탕으로 사문서 위조,
은닉의 악의적인 지속성, 그리고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덮기를 통해 형성된 막대한 불법 비자금이 현재의 거대 그룹을 지탱하는 데 사용된 치명적인 경제적 횡령 및 배임 정황들을 거대한 그물처럼 촘촘하게 엮어 사건을 검찰에 강력하게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이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1968년 그날 밤의 프로파일링 타임라인과 위조된 낡은 서류의 원본을 공개하는 순간 대한민국 사회 전체는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충격과 경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댐바닥에 칠흑 같은 수압 아래 짓눌려 있던 축축하고 비릿한 진실이 마침내 활자화되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국가 재건과 경제 발전이라는 눈부신 명분 아래 자행된 거대 자본의 끔찍한 탐욕, 공권력의 철저한 타락, 그리고 그 무자비한 톱니바퀴에 갈려나간 한 젊은 기술자의 억울한 편도 여행은 대중의 끓어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 시위와 전면적인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전국을 집어삼켰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승승장구하던 그 거대 건설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처럼 끝을 모르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년 거액의 기부금을 내며 사회적 존경을 한몸에 받던 자선가이자 재계의 거물이었던 정 회장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가장 잔혹하고 파렴치한 자본의 괴물로 전락하여 세상의 싸늘한 경멸과 나해선 조롱의 한가운데로 추락했습니다. 그가 반세기에 걸쳐 타인의 고통과 비열한 거짓으로 겹겹이 쌓아 올렸던 오만한 바벨탑이 뿌리째 뽑혀나가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완벽한 몰락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밤낮 없이 이 낡은 유골에 매달려온 수사팀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슴 벅찬 성과는 부패한 재벌회장의 파멸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부패에 찌든 관할 경찰의 낡은 타자기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건조하게 찍어내렸던 공금 횡령후 도주라는 지독하고 참혹한 붉은 낙인.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족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더러운 오명이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마침내 김 반장의 이름 위에서 완벽하고 영구적으로 지워졌습니다. 그는 푼돈을 훔쳐 달아난 비겁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무고한 목숨을 한순간에 숨을 식힐 수도 있었던 거대한 댐의 치명적인 불량 공사를 막기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악과 홀로 맞서 싸우다 차가운 금속 도구에 장렬히 쓰러져간 의로운 내부 고발자이자 뼛속까지 고결했던 진정한 기술자로 대한민국 수사 역사에 당당히 다시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은 조작된 서류의 잉크를 형사들의 뜨거운 집념으로 하얗게 씻어낸 경이로운 명예회복이었습니다. 사르르듯 차가운 늦가을의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아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서늘한 안치실에서는 조촐하지만 그 어떤 국가의식보다도 무겁고 엄숙한 인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십 미터 수준의 가혹한 수압과 살을 파고드는 차가운 진흙 속에서 굵은 윈치 와이어에 묶인 채 무려 반세기를 홀로 웅크려 견뎌내야만 했던 김 반장의 하얀 뼈조각들. 법의학자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친 그 앙상한 유골은 눈부시게 하얗고 깨끗한 한지에 조심스럽게 쌓여 온기가 감도는 작은 백자 항아리 안으로 마침내 자리를 옮겼습니다. 1968년 당시 젊고 아리따웠던 처녀에서 이제는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버린 그의 여동생은 평생을 오빠의 오명 때문에 세상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울어야 했던 지난 40년의 한 맺힌 회한을 토해내며 그 차가운 백자 항아리를 품에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등 위로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방울만이 텅 빈 안치실의 정막을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낡고 슬픈, 너무나도 뒤늦은 가족의 상봉 앞에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진실을 쫓았던 강력팀 형사들은 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일제히 허리를 굽혀 가장 깊은 울얼음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과거 부패했던 선배들의 씻을 수 없는 타락과 과오를 뼛속 깊이 대신 사죄하는 행위이자 가장 차갑고 억울한 심연 속에서도 끝끝내 진실의 빛을 잃지 않았던 한 숭고한 영혼을 향해 바치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원도의 험준하고 깊은 산골짜기에는 거대한 화천댐이 막대한 수량의 물을 묵묵히 가둬둔 채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4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평온하고 육중한 콘크리트 장벽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이 만천하에 밝혀진 지금,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거대한 인공 구조물을 그저 차갑고 삭막한 시멘트 덩어리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댐의 가장 깊고 어두운 기저부 그득한 곳, 쏟아지는 물줄기를 견뎌내는 그 단단한 뼈대 안에는 부패와의 타협을 단호히 거부하고 위태로운 벽을 온몸으로 지탱하려 했던 한 청년의 끓는 피와 시리도록 차가운 희생이 영원히 굳어져 숨쉬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폐된 죗값의 흔적은 결코 영원히 수몰되지 않는 법입니다. 권력자들이 아무리 두껍고 무거운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진실을 덮으려 하고 억센 공업용 와이어로 그 목소리를 짐승처럼 올가매며 막강한 자본의 거대한 물결로 모든 핏자국을 깨끗이 씻어낸다 한들 소용없는 짓입니다. 억울하게 깊은 잠에 빠진 진실은 시간의 지독한 흐름 속에서도 기어코 비집고 나올 자신만의 아주 미세한 균열을 묵묵히 만들어냅니다. 자연의 지독한 가뭄이 숨겨진 호수바닥의 기괴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냈듯 집요하고 냉철한 형사들의 예리한 시선이 그 작은 균열을 파고들어 망치를 내리치는 순간 영원 불멸할 것만 같았던 악의 거대한 성벽은 한 줌의 모래성처럼 허망하고도 처참하게 바스러지고 맙니다. 1968년에 맹목적인 탐욕이 빚어낸 이 서늘하고 기괴한 콘크리트 무덤은 결국 완벽한 범죄란 권력에 취한 인간들의 오만하고도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진리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잔혹한 업보의 대가는 4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의 강을 묵묵히 거슬러 올라가 기어이 그 늙은 주인의 기름진 목덜미를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차갑게 올가매는 법입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진실을 끌어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듣고 싶은 사건 이름 댓글로 남겨주세요.